지금 선생님이 나름대로 너희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완급 조절을 좀 하는 중이야.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속도에 반해서 지금 속도가 빨랐다가 늦었다가 하는 중이니까 뭐 그렇다고 뭐 진도가 뭐 제대로 나갈 게 안 나오고 그런 거는 걱정 1도 하지 마세요. 네.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주차별로 똑같이 맞출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원래 지난 시간에 1, 2, 3을 풀어와 달라고 했었는데 그지? 지금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예습을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핵심은. 그지? 숙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이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서 아 이게 이런 뜻이라서 이게 답인 거구나 이런 걸 느끼길 바라는 거거든. 핵심은 그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순히 뭐 선생님 숙제 안 한다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니들의 공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또 속도를 좀 줄여가지고 천천히 갈게요. 가는 길이랑 향수를 잡아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3회 또 바로 넘어갈 수 있겠지?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참고로 뒤쪽에 우리 답품 교재에서 이제 산문 즉 소설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그때부터 현대소설 파트를 또 건드릴 거예요. 아마 32페이지를 보면 이제 현대소설 파트가 시작될 텐데 그 부분을 선생님이 또 나중에 숙제로 짚어주면 딱딱 집어서 정확하게 해오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가자.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풀었던 작품들 문제는 풀어오셨나요? 할만하든가? 딱히 문제 없었니? 답 보고 해결할 수도 있는 쉬운 문제들일 거라 선생님 굳이 설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갖고 넘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알겠죠? 혼자 풀었는데 답이 설명을 봐도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음 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꼭 선생님의 힘을 빌려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다음 작품 넘어갈게요. 김소월의 가는 길부터 시작하자. 선생님이 앞에 1번 챕터에 있는 동심가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거의 뭐 몸풀기 수준의 문제라고 했었고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이 녀석들을 시험에서 볼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매우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는 잘 봐야 돼. 김소월의 가는 길부터 볼게요. 자, 가는 길.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의 애소시 1번 시 이거는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서 왜냐면 이게 시를 배우면 배울수록 있잖아 진짜 시천재들이 이렇게 시를 쓰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이 더 놀라워 보여. 별로 쓰여있는 게 많지도 않은데 많은 걸 알려주는 시 김소월의 작품입니다. 자, 일단은 키워드 하나 잡고 갈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제 김소월 시인의 시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김소월의 시에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걸 통괄한 하나의 단어는 전통 서정이야. 잘 기억하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다는 얘기는 반드시 함께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 빨간색은 중요하니까 신경 써. 노란색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내용은 아님. 흰색은 그냥 배경.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전통서정 중요한데요. 이 전통서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실현이 됩니다. 첫 번째, 형식으로서의 전통과 두 번째, 내용으로서의 전통 두 가지 면모가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형식적 전통이라고 하는 건 전통의 율격을 말하는 거야. 자, 전통 율격. 근데 이미 우리는 전통 율격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뭔지를 방금 이론 타임에 배웠어. 무슨 조? 7호조의 미료조라고 했었지. 마찬가지. 7호조의 미료조가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삼음보가 기본적으로 우리 미녀의 율격이거든. 아리랑, 아라리오. 그치? 쾌지나, 칭칭, 나네. 우리는 삼음보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어. 그리고 사음보도 당연히 사랑했지. 시조를 보면 대부분 사음보고, 그쵸? 가사도 사음보죠. 그리고 내용적인 면모를 보자면 한의 정서가 많이 드러나. 오케이? 뭔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적 슬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이별 노래거잖아. 이별의 슬픔, 보통 우리가 이별의 정한이라고 배우지. 이별의 정한은 전통 율격 안에 담아놓은 우리 전통이 살아 숨쉬는 시,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는 거다. 됐지? 자, 작품 한번 시작해볼까요? 선생님이 첫 번째 연하고 두 번째 연 한번 써볼게요. 그냥 봐봐.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연 쓸게 일단. 그냥 할까? 그래도 다시 한번. 자, 일단은 1년의 내용을 그냥 분석하지 말고 한번 느껴봐. 이거 무슨 상황이야? 뭐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립다.
일단은 지금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누군가를 뭐하고 있어? 그리워하고 있어. 정서 찾았네? 그럼 이 단어 중요하지 당연히.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단어니까. 그런데 요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그립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거야? 그립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더 그리워질 것 같으니까. 그치? 얼마나 그리우면 이 마음속에 이 그립다는 단어가 이만큼 묻어있는데 이걸 그립다 하면서 슬퍼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 그치?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해버렸어. 왜냐면 여기까지 차올랐거든. 그러니까 나는 또 어떻게 됐다고? 또 그립다고요. 그치? 하는 정서 맞죠? 오케이. 그래서 그립다라는 키워드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정서를 표현하는 줄 어떻게 하는지 느끼시고요. 또 숫자 세볼까? 3, 4, 5 묶어서 7 보이지? 7호조에 껴있는 거 보이시지? 밑에는 또 같이 나볼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해놨는데 그냥 갈까는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현재 화자는 멀리 떠나려는 상황이로구나. 하지만 그 떠나는 발걸음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왜냐면 님과 이별해야 하니까. 했지? 이별의 정한 맞지? 그리고 숫자를 세우면 4, 3, 5지. 또 7호조란 말이야. 됐어? 전통 율격이지. 그런데 이 작품은 또 이렇게도 봐야 돼. 원래 7호조라고 하는 건 한 행에서 3음부가 느껴져야 정상이야. 쉽게 말하자면 이 1년의 내용은 원래 한 행이었어야 해. 근데 이거를 행을 찢어버렸지. 그럼 이게 바로 뭐야? 현대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야. 전통 율격을 살리는 시였다면 이거는 줄글로 줄 형식으로 한 줄 한 줄씩 써놔 있었겠지. 근데 이거를 현대적으로 뭐 한 거야? 다른 말로 변용이라고 합니다.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미리 가자. 세 번째 연의 첫 번째 행을 봐봐. 이번에는 저산에도 까마귀, 드레까마귀 현주를 써놨잖아. 또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행을 배치를 할 때 3, 4, 5를 찢었다가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일부러 4, 3, 5를 배치한 다음에 이번엔 또 한 행을 쭉 배치했다가 나중에는 두 개 하나로 찢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작품이 현대시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다는 거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리듬화에 관련된 요소라서 한번 먼저 찝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제 다시 내용 요소로 들어가 봅니다. 자, 1년에 뭐였었지? 지금 1년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내적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자, 원래 문장은 그립다 말을 할까? 근데 했더니 그리운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할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은 실은 원래 한 문장으로 썼어야 되는 건데 문장을 내려서 표현함으로써 뭔가 정감을 확 살려준 거지. 우리는 이걸 보고 또 뭐라고 하냐면 행간 걸침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행간 걸침이라는 단어 기억하자. 자주 나오는 단어야. 행간 걸침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봐봐. 원래는 한 행에 이렇게 썼다고 치자. 그치? 뭐 원빈이나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난 네가 좋아 이렇게 말해주면 소름 돋고 좋죠. 그죠? 근데 이거를 시로 이렇게 쓰는 거야. 난 네가 좋아. 이거를 이렇게 바꿔내면 어떤 느낌이 들어?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리면서 쉬어가는 느낌이 들고 파고 싶게 만들지. 그치? 이렇게 어떤 한 행 배치가 되었어야 되는 거를 여러 행으로 찢으면서 배치해서 감각을 살려내는 표현법을 보고 우리는 행간 걸침이라고 부른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원래 이것도 원래 한 문장이어야 된다. 생각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더 한 번 뒤에 점점점 찍혀있는 거 보이지? 뭘 형성하기 위해서? 여운을 형성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1, 2연에서 잡아야 될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파란 펜 들었어? 여기까지 1, 2연의 내용까지는 호흡이 상태가 빠른 편이니 느린 편이니? 느림이야. 느림이야. 오케이? 왜냐면 한 행에 글자가 3개밖에 없거든. 맞아? 우리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박자로 읽는 걸 좋아하거든.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됐지? 이렇게 천천히 읽게 만들어주고 호흡을 느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던 거야. 이 행의 배치는요. 그런데 3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바뀌는 게 보이실 거야. 자, 3년부터 넘어가 보면 이제 뭐가 나왔어? 까마귀가 나오죠.
그 까마귀 행 첫 번째 행을 보세요.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라고 돼 있잖아. 한 행에 다 배치하면서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들어? 아까까지는 한 행은 천천히 읽었는데 지금은 이 한 행을 똑같은 박자 안에 읽어내려면 한 행의 호흡 안에 글자 수가 늘어난 거니까 호흡이 빨라진 거야, 느려진 거야? 빨라진 거야. 시간은 똑같은데 읽어야 되는 글자는 많아진 거니까. 됐지? 그래서 빠른 호흡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호흡도 조절이 되고 있다는 거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까마귀가 나오고 있고, 요새 까마귀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무슨 색깔이야? 까만색이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 어두운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 슬픈 분위기 이런 식의 말들을 쓸 수 있겠지. 됐지? 그리고 얘들이 뭐라고 그래요?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돼 있지. 봐봐. 예상대로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이 3행을, 그러니까 3개의 음모를 2개 플러스 1개로 찢어놓은 거 보이시죠? 글자의 숫자도 일부러 그런 것 같지 않니? 4, 4, 5로 바꿔놨지 이번에. 참고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자 정도는 치료도에서는 다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놀랍지 않니? 다 조절하고 있었던 거야. 이 시인은 다 조절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시인 거지. 자, 어쨌든 여기서 새의 지적인, 자 봐봐, 이렇게 푸는 거야. 까마귀는 무슨 색이라고? 침상. 이 침상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어두움, 우울함. 됐어? 지적이면 어떻게 알아? 풀어야 하는 거니까 청각적 심상. 그럼 여기서 이 청각적 심상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이렇게 써드릴게요. 애상감을 심화시켰다. 가뜩이나 마음도 싱숭생숭해 죽겠는데 밖에서 배경음악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 화자 입장에서는. 오케이? 슬픔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 됐지? 그리고 이때 이 까마귀라고 하는 소재는 화자는 지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기 싫어. 그런데 까마귀는 해 진다고 지적이 돼요. 해가 진다는 얘기는 이제 좀 있으면 어두워질 테니 빨리 길을 나서야 한다. 이따가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얘는 오히려 화자가 떠나기를 뭐 하는 거야? 재촉하고 있지. 그럼 잘 따져봐. 까마귀가 원래 너 빨리 가 임마 라고 재촉하려고 지적이는 거야? 아니라니까? 화자가 가기 싫은데 까마귀 소리 때문에 아 가야 되나 봐 라고 하면 슬퍼하고 있는 중이잖아. 화자가 특정한 자연물 혹은 대상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투영하고 있는 중이지? 그럼 이 까마귀는 뭐가 되는 거야? 객관적. 그렇지. 이제 이런 말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객관적 성과물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감정이입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지? 까마귀랑 나는 반대 상태야, 그치? 까마귀는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고 나는 가기 싫은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뭐가 됐어? 대조가 됐네? 그럼 대조는 왜 쓰는 거라니까?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거라니까? 단순히 가기 싫어요가 아니라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기 싫은 마음이 더 커져 보이는 거겠지. 아까 말했잖아. 빨간색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흰색을 쓰는 거라고요. 대조는 그래서 쓰는 거라고요. 되셨죠? 어쨌든 여기까지 애상감이 심해지겠고요. 자, 뒤에 가보자.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이라고 돼 있지. 자, 이번에는 사연에서는 이제 강물이 나왔어요. 강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흐르고 있죠. 됐죠?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라고 돼 있는 거 보여? 따라오라고. 강물이 나한테 빨리 따라오라고 외치고 있는 중이네? 그럼 얘도 뭐야? 연상 강물이네? 그치? 물의 속성이 뭐거든? 연속해서 흐른다는 거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지. 너도 당연히 물이 흐르는 원리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운명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거지. 이래서 나는 가기 싫어. 근데 가야 돼. 그걸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또 하나 더. 여기서 참고. 물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원형 상징. 원형적 이미지. 물 하면 뭐가 떠올라? 물론 물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물이 어떤 이미지로 쓰인 거야? 이별의 이미지로 쓰인 거잖아. 물은 죽음의 이미지도 있고 이별의 이미지도 있고 생명의 이미지도 있고 정화의 이미지도 있고. 됐지?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우선 이별의 이미지로 쓰였다는 거. 물을 이별의 이미지로 쓰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공무도화가 배워봤니? 공무도화과에서 나오잖아. 이미 물을 건너버리는 사람을 이별했잖아. 똑같다고요. 우리 전통서정이라니까 저게. 전통조서 많이 썼지, 그치?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지금 사연의 3행을 보면
글자의 숫자가 갑자기 확 어그러지는 게 안 느껴져서 3, 4, 5, 4, 3, 5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면서 글자가 확 늘어났지. 그럼 이 김소월 시인이 뭘 몰라서 이렇게 쓴 걸까? 절대 아니야. 이거는 박자를 일부러 무시해버린 거야. 박자를 깨버린 거야. 왜?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거니까 그 감정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시로 표현한 거지 지금 이거. 기가 막히지 않음? 쩔지 않음 이거? 그러니까 알면 할수록 진짜 미친 짓이라니까 이거는.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박자가 그 어그러지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따라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대요?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래. 봐봐. 근데 끝낼 때는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행을 보면 이게 따라오라고 하는 구절이 이 의도적인, 잠깐만 이거 써드릴게. 의도적인 박자 파괴라고 본다면 이게 의도적인 게 확실히 느껴진다는 거지. 이 마지막에 흐릅디다려는 원래 흐릅니다 그려 그 말의 준말이야. 근데 이거는 다시 5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사용한 거겠지. 그러니까 모르고 쓴 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 다시 박자를 맞춰주면서 뭔가 심적인 부담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도 저 물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슬픔과 아쉬움, 그치?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시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요소를 따로 한번 정리해보자. 이 시의 화자는 누구야? 알 수 없는 나예요. 맞지? 맞아? 이 작품의 대상은 누구죠?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지. 그치? 어떤 상황에 놓여있어? 이별의 상황에 놓여있네? 그치? 그러면 그 이별 상황 속에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야? 슬픔을 느끼며, 오케이? 그립다고 하면서, 그치? 슬픔을 느끼며 수용하고 있지. 슬픔을 수용한다. 안의 정서야.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눈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를 배울 때 있잖아. 기본적으로 어떤 모든 시가 물론 다 저렇게 통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시들은 저런 식으로 화자나 대사, 상황, 태도를 따로 정리를 해서 따로 마킹을 해보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라는 게 잡힐 수 있다는 거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자,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시였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만약에 내신 대회 때 이 작품이 뭐 제대로 나온다 치면 진짜 엄청나게 다 글자 하나하나 다 파야 될 거야 나중에. 선생님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봐봐. 아까 선생님이 이 두 개, 1년과 3년, 3, 4년이 대비된다고 했었잖아. 이쪽이 상대적으로 느린 호흡이라고 했었고 이쪽이 빠른 호흡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 호흡의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자, 앞쪽과 뒤쪽의 상황은 호흡으로도 대비가 되지만 이걸로도 대비가 된다? 뭐 찾을 수 있겠니? 앞쪽에서 주로 얘기한 거가 뭐고 뒤쪽에서 주로 얘기한 게 뭔지 한번 대비시켜봐. 3년 묻고 그건 시조고요. 아, 그건 시조고요. 이건 시조 아니잖아. 아, 느낌으로 받아보세요. 느낌으로. 여기는 선생님이 써놨어 답을. 여기다는 무슨 말을 써야 되겠니? 3, 4년에. 이것도 대비되고 있는 거 보이지? 오케이? 1, 2년에서는 가기 싫은 나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3, 4년에서는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외부적 상황을 표현해주면서 1, 2년과 3, 4년이 대비되며 자연스럽게 균형감 있는 시선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치? 자,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우리가 방금 배운 용어 시상 전개 방식으로 표현해봐. 앞에서는 내 마음, 뒤에서는 정경이잖아. 뭐예요? 선. 선정후경. 그렇지. 선정후경이지. 여기서 또 선정후경까지 나와야 돼. 그리고 선정후경은 우리의 전통 형식이기도 하지 또. 그러니까 다 묶여있는 거야 모든 요소들이 이 시 안에. 그치? 그래서 오케이. 여기다 쓰자. 선정후경.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선경후정이랑 헷갈리지 맙시다. 그런 것도 잡아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일단 시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보았어요. 보통 시 아니죠? 네. 첫 번째 작품 가는 길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향수로 넘어갈게요. 정지용 시인 향수인데요. 정지용 시인은 엄청 중요합니다. 김소월은 전통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면 이 정지용 시인은 수능 특강, 여러분들 고3들 제일 중요한 책이 뭐라고요? 수능 특강인 건 알지? 오케이? 연기 작품이니까 수능 특강 첫 페이지에 단골 손님이 정지용이에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작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거. 아까 김소월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전통? 서정이라고 내가 알려드렸지. 저 녀석은 암기할 가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다른 김소월의 첫 작품 처음 보는 또 다른 작품을 보게 되더라도 아 여기에는 어떤 전통 서정이 담겨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 자, 정지영은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모더니즘. 말이 좀 어렵지? 모더니즘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왜 특히 패션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모던하고 엘레강스한 것들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있는 말이 모더니즘이라는 건석이거든. 그치? 자, 모더니즘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이 녀석은요. 이미지 중심 그리고 회화적 느낌을 강조하는 계열이라까지만 이해를 하자. 이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문의 사조를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어지니까 일단 저기까지만. 모던한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쉬운 표현을 해줄게. 봐봐, 우리 가는 길이라는 시를 봤을 때는 화자가 대놓고 말을 했지. 뭐라고요? 그립다, 싫다, 가기 싫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 정서를 직접 보여주는 게 시의 일반적인 방식이야. 그런데 향수를 쓴 정지용 시인의 입장에서는 시가 그래야 돼? 시가 꼭 정서를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어야 하는 걸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 시는 이제부터 선생님이 시를 보여줄 텐데 이 시를 한 연마다 그 연마다를 각각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해보자. 분위기 이해됐어? 한 폭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지. 너는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올라? 참고로 요 향수라는 작품, 향수가 무슨 뜻이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놓고 그립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맨 마지막마다 꿈에는 리칠리아라고 말하고 하는 후렴구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너도 그리워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얘가 그래. 잠깐만 사실이라고 하면 시리가 또 반응을 해서 아무튼 시를 그림처럼 보여준다. 그래서 이미지 중심의 회화적 시 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알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정지용 시인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감각적 심상이 중요해지는 거야. 시험 자출제 포인트도 뭐가 되는 거야? 감각적 심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느낌이 오십니까? 오케이. 그 염두에 두시고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자. 향수의 정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1년은요. 그냥 일단은 분석을 제대로 하기에 앞서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별거 아니야. 봐봐. 넓은 벌 동쪽. 이거 혹시 노래로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요즘 이거 안 배우던데? 배우니? 배운 사람이 있음? 요즘도 이거 배운 사람이 있긴 함? 우리 때는 이거 나 노래로 배웠었거든. 그 가곡하시는 분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봐봐. 넓은 벌판이 있어. 오케이?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칠기천이 휘돌아나고 칠기천. 오케이? 얼룩배기 황소가 황소가 뭐야? 미안해요. 서러워져.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끝났잖아. 이거야 이거. 너희들한테 이걸 보여준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고 물어보고 있지. 이칠리아 무슨 뻥소리? 이칠리가 없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도 이제 향수를 말하는 건데 그럼 봐봐. 그 향수 그것이 너무 그리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향의 모습을 고향의 한 전경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지. 그래서 이미지즘, 회화적, 시각적 심상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마치 우리 영화에서 마지막 엔딩 스틸 장면을 이렇게 사진 찰칵 찍어가지고 이렇게 엔딩 막 옆에 자막에 감독 누구 막 영상 제작 누구 하면서 옆에 사진 나오는 거 있잖아. 딱 그 느낌이라는 걸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미지와 감각적 심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년부터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 봐봐. 넓은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게 뭔지 뜻인지 알아요? 낮은 목소리로 제잘제잘거리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뭐 두런두런 얘기하는 어떤 느낌이겠지?
오케이?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무슨 법? 그렇지. 지줄대는 건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걸 누가 했어? 실개천이 했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 인법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실개천은 무생명이잖아요. 활용법 아닌가요? 그런데 일단 지줄대는 거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법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또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 근데 이거 아까 했잖아. 그치? 안 써도 되지. 금빛, 게으름, 울음. 이거 뭐라고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청각의 시각화, 금빛, 울음은 울음이 금색으로 느껴진 거냐, 금색이 울음으로 느껴진 거냐? 필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게 집중하세요. 금빛이 울음으로 느껴진 거야, 울음이 금빛으로 느껴진 거야? 울음이 금빛으로. 그러니까 청각이 시각이 된 거고 청각의 시각화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겠지. 됐지? 그래서 이 작품에는 봐봐. 시계천이 흐르고 막 이런저런 블라블라의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각적 심상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야. 하나 더. 여기에는 공감각적 심상도. 공감적은 뭐지? 공감각적 심상도 비관하게 사용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네. 그곳이 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예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선 원문에서 참하라고 되어 있지. 원래 원문에는 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참하, 꾸멘들 이칠리야.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나온 거예요? 후렴구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처음이니까 한 번만 얘기를 할게요. 후렴구는 특징이 뭐예요? 매 연마다 반복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오케이? 그러면 후렴구는 기본적으로는 뭘 구분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어. 1번? 그렇지. 연의 구분을 해주겠지. 두 번째, 반복이면 뭘 만든다고 얘들아? 그렇지. 운율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해? 가락. 좋아요. 근데 리듬감으로 갈게요. 좋습니다. 운율과 리듬감을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하나 더 있는데 3번 만들어보세요. 여운 형성?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맞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야.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야. 연을 구분해주고 얘들아 포인트는 반복이에요. 우리는 왜 반복을 하죠? 리듬감을 삼키고 싶을 때만 반복을 하니? 구조적 감정감. 잠깐만. 그건 수미상관. 수미상관의 특징이야. 지금 외우고 계신 거. 수미상관은 나중에 이 작품은 수미상관이 아니거든요. 뭘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반복은 왜 할까? 그렇지. 강조지. 그럼 여기서 강조되는 대상이 뭔데? 후렴구의 내용이 뭐였어? 그것이 참 아꾸메드 리칠리야. 절대 이 진리가 없다. 향수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렴구를 사용한 거지. 됐죠?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희들 내신 문제의 형태가 되는 거야. 다 위 밑줄친 기억. 그래서 밑줄 쳐놓고 쫙 해놓은 다음에 위 밑줄친 기억의 특성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2, 3, 4 나오는 거야.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이어서 2연부터 한번 가보자. 2연.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자, 지라로가 뭔지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지금처럼 온돌 시설이 다 돼 있고 집집마다 가스 개별 난방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추위에 화로 같은 걸 껴서 숯을 담아가지고 그 화로를 끼고 있는 거야. 근데 참고로 숯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지금 방의 바닥을 팔팔 끓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장작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뜻. 지금 현재 이 작품의 화자가 살았던 고향의 정서는 풍족함과 넉넉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가난함 속에서도 정겨움이 있었다는 얘기일 거야. 그치? 됐어. 자,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식어간대. 지금 이건 뭐가 흐르는 거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지? 제가 식어지면 비행밭의 밤바람 소리는 말을 달린대요. 자, 떴지? 소리가 달린대잖아. 잡아. 소리는 무슨 감각? 정각. 밑에 써. 소리 밑에 청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달린다는 건 어떻게 알아? 시각. 그렇지. 시각. 그렇지. 됐어. 그러면 또 따지는 거야? 얘는 청각이 시각화된 거야? 시각이 청각화된 거야? 따져봐. 소리가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달리는 게 소리처럼 보이는 거야? 소리가 달리는. 그렇지.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라고 부르면 되는 거지. 이 기술 중요한 기술이니까 자꾸 지금 반복시키는 거 느낌이 오십니까? 중요한 기술입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기술이고요. 알겠지? 자, 아무튼 바깥에는 찬바람이 막 불고 있다는 그 뜻일 거야.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두어다 보이시는 거. 봐봐. 지금 지라로라든가 뭐야? 집벽에 뭔가 가난한 상황인 거지, 그렇지? 그리고 지금 피곤하면서 하면서 또 막 베개 조정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고단한 상황. 그런데 잘 봐. 가난하고 고단한 건 우리가 돌아가시고 싶은 상황은 아닐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이 상황을 그려내고 있지. 이것도 뭐야? 나에게는 뭐의 대상이 된다?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추억의 대상이 된다. 즉 한 겨울밤, 겨울이니까 추운 계절이면서 동시에 농민들에게는 먹거리가 없는 계절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추위의 계절, 고단한 계절을 하나의 장면을 그리면서 하지만 그곳이 나는 여전히 뭐하다? 그립다라고 하는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3년 가볼게요. 1년은 뭐가 그립다고 말하는 거라고? 우리 고향의 정경 모습이. 2년은 뭐가 그립다고 말한 거야? 우리 아버지 고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야. 3년에서 이제 뭐가 그리운 대상인지 한번 보자고.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뭐 이런 거 이거 뭐라고 하지? 시작할. 그렇지. 근데 참고로 고등학교 안 나가요. 너무 쉬워서 안 쓸 필요조차 없을 거야. 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럼 봐봐. 지금 하늘이 그리워라고 했는데 하늘이 정말 그리운 건가? 난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그러면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이건 뭐야? 하늘이 뭘 상징하는 걸까? 이상. 이런 것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자, 이거는 고향의 정경이라고 할까? 네모를 써서 표현해드릴게. 1년은 정경이었고 2년은 아버지였어. 3년은 소년 시절의 어떤 꿈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 네? 내가 어렸을 때는 고향에 살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꿈이 있었겠지.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되고 싶어. 됐지? 이런 꿈들. 자, 그런 것들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활사를 찾으려. 됐어? 화살이라고 하는 건 하늘로 올려보내기 위한 나의 어떤 꿈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거는 왜 함부로란 단어를 썼을까?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해볼까? 막연한 동경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 우리 꼬꼬마들은 진짜 막연하게 대통령이 아마 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막연했던 어린 시절의 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고향을 생각하면 이렇게 떠올라. 나는 그때 뭐가 좋아서 그랬는지 꼭 그런 게 되고 싶더라고. 뭐 이런 식의 떠오름이 있는 거죠. 그걸 찾으려 풀썩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이라고 돼 있는데 함추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흠뻑. 나이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뜻은 흠뻑이 맞아요. 근데 단순한 흠뻑은 아니에요. 뭔가 정갈한 느낌의 흠뻑이라고 해야 될까? 말하기 좀 웃기는데 뭔가 젖어 있는데 그 젖음이 이런 거 있잖아. 왜? 좋아. 그 남자들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 왜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를 이렇게 딱 대충 말리고 나면 머리가 아직 불이 젖어 있잖아. 그때는 헤어스타일이 되게 잘 나오지 않니? 딱 정갈하게 젖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내 의도대로 머리 스타일이 딱 만져지고 있는 그런 상태. 나 제법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상태. 오케이? 그게 참추름이야. 알겠지? 나중에 이제 머리 감고 함추름 젖었군.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튼 간에 정갈하게 젖었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함추름 휘적였던 곳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부로 날린 화살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녔다는 얘기고 그 당시 어린 날은 철없이 뭣도 모르고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그치? 이슬에 몸을 적셨다는 얘기는 뛰어다니기 바빴다는 얘기잖아.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 유년 시절의 추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위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 사연이네요. 사연에서는 또 뭐가 그리운 게 있겠지, 그지? 그리고 그걸 마치 그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겠지. 가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이게 다 수식어네. 원관념은 뭔지 읽어볼까요? 검은 귀민머리. 됐어? 검은 귀민머리. 그러니까 그녀는 여기에 머리가 길었던 거지. 알겠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 나니는 어린 누이가. 그렇구나. 여기서 그리워하는 대상은 검은 귀민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내 머릿속에 인상으로는 그치? 우리 누이. 그치? 보통 누이는 보통 여기서는 어린 여동생이라고 보통 많이 쓰이죠. 누이는 그 까만색 그 머리로 생각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누이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야? 약간 소녀소녀한 느낌일까? 활달한 아이일까? 소녀. 아니야, 그건 당신 느낌이고요. 밤물결이잖아.
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춤을 추고 있다잖아요. 상대적으로 소녀소녀보다는 걸크러쉬 쪽에 가까운 쪽이니까 걸크러쉬도 뭐 너무 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약간 활달한 아이였을 것 같아. 자, 그런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엿볼 것도 없는 사철 발버둥 아내가 나오네요. 그리고 누구야?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 없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별 볼 일 없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야. 이거는 뭐하다는 얘기야? 그냥 평범했다. 그 누구보다 평범의 대표주자였던 나의 아내. 오케이? 이번에는 고향하면 떠올리는 여인들의 모습인 거지. 활달했던 내 누이 동생 누이와 또 힘들게 살았던 아내. 근데 이 아내가 첫 번째 어떤 상태였어? 발벗은 아내인 거 보여? 신발 살 돈이 없네. 그치, 가난인 거야. 앞에 아버지 상황과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이란 말도 보일 거야.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죽었다는 얘기는 진짜로 지금 이삭은 왜 죽는 거야? 그 이삭도 아까운 상황인 거야 지금. 이랬어? 보통 다른 집들은 탈곡기를 탁 털어가지고 큰 것만 챙겨가지고 포대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네? 저기 남은 거 좀 주워가도 돼요? 그러시오. 가난했네, 그치? 하지만 나는 그곳이 뭐하다고요? 그리워요. 내 고향이거든요. 그곳이 아무리 힘든 곳이었었고 괴로운 곳이었을지라도 나는 그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식인 거지. 되셨지? 자, 이렇게 해서 1년부터 시작해서 전체 전경을 보여준 다음 함께 살았던 그치, 자기 자신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나 여인들의 모습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여인이에요. 뭐야? 보면서는 마지막으로 뭐가 그립다고 말하는지 보자. 하늘에는 성금별이라고 하면서 성글다 무슨 뜻이라고요? 드문드문이라고 번역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참고로 이 성글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시험에 너희들은 자주 시험에 들게 하는 단어야. 왠지 느낌이 성글다라고 하면 뭔가 오밀조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나 봐요. 성글다는 절대 그 느낌이 아닙니다. 드문드문, 그렇지? 띄엄띄엄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아무튼 성금별이 있고요. 그럼 별이 성글다라고 하는 건 무슨 상태일까요?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이야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별이 잘 안 보이는 서울 하늘이지만 옛날에는 어땠었다고? 혹시 무너질 것처럼 별 많이 본 적 있어? 저러다가 하늘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 만큼 많은 별을 본 적은 없지 너희들은. 근데 선생님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별을 보면서 살았었거든요. 대전에 우리 할머니 댁에 가면, 외할머니 댁에 가면 밤에 평상에 누워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약간 쫄았어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많았었거든. 근데 이거는 참고로 사진기로 담지도 못해요. 사람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공해가 심해가지고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슬픈 일이고요. 그 공해라고 하는 건 빛공해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밝아서 우리는 밖을 볼 수 없어요. 뭐 아무튼 간에 근데 그렇게 많은 별이 이 당시에도 별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성금별이 됐다는 얘기는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눈치챘어? 별이 성그러지려면 상대적으로 밝아졌다는 얘기일 거고 지금 새벽으로 흘러가는 시간이겠지. 감 잡혀 무슨 상황인지? 새벽의 상황인 거야.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모래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치? 새벽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 흐름이 있다고 했어.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디로?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대. 그럼 여기서 모래성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 뭔가 동화적인 느낌이 들지. 신비로운 느낌이 있잖아. 그치? 모래로 만든 성이기 때문에 물론 쉽게 부서질 거야. 하지만 상상 속에 있을 수 있는 공간이겠지. 어떤 그런 상상의 공간, 신비로운 공간으로 우리는 발을 옮기면서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이라고 돼 있잖아. 서리까마귀, 서리가 가을을 상징한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을과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가을까마귀가 우지짓고 청각적 심상이지. 우리 이 시는 이제만 하면 자꾸 심상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에 그럼 초라한 지붕도 또 마찬가지인 거야. 뭐야? 가난한 거지. 비록 초라한 지붕이야.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 공간은 뭐야고? 모래성이라고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공간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고향이라는 것의 이미지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어떻게? 도란도란 거리는 것. 음성상지. 알지 이거? 굳이 안 써줘도 되지 않고 했던 예문이니까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정겨운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 나는 그게 그립다. 그럼 이건 뭐야? 이건 가족의 모습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도란도란했던 그 정겨웠던 과거가 그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 됐어요?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 향수를 보셨고요. 참고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두 작품은 공통점이 어느 시기의 작품이라는 거야.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골 때리는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대표적인 방법은 친일시를 짓는 거야. 그치? 근데 친일시를 지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김소월 시인이나 정지호 시인도 특히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에는 친일 논란이 되게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 열심히 활동했었고 활동을 하려면 이런 느낌인 거야. 시집을 내고 싶다고? 그럼 끝에다가는 반드시 친일시를 써야 돼. 그 참고로 우리나라도 몇 년 안 했다? 옛날에 너희들 지금 상상도 못할걸? BTS 앨범 제일 마지막 곡에 새마을운동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지. 근데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상황이야. 오케이? 자, 아무튼 끝에 그런 것들을 집어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다들 친일시를 쓰면서 살아남았겠지만 그 시를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는 이런 시를 배워요. 김소월 씨는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이겨낸 거야? 우리의 전통 서적을 통해서 이겨낸 거야. 그치? 딴 얘기를 해버린 거지, 쉽게 말하자면. 정지훈 시인은 우리 뭐를 그리워하면서 우리의 옛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일제강점기를 버텨나갔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은 다 중요한 작품들이 된다는 거지. 이랬지? 그리고 모두가 이육서 같은 시를 쓸 수는 없잖아. 생각해봐. 일제강점기가 몇 년? 몇 년인지 몰라? 1910년. 아니 일제강점기가 몇 년 동안 이어졌어? 30. 36년. 이거 이제 상식으로 알아야 되지, 그치? 니들 몇 짤? 그럼 생각해봐. 아직 살아온 시간만큼보다 더 많은 시간이 일제강점기가 남았다고 했을 때 니들은 친일 하겠니 안 하겠니? 심지어 안다고 해도 친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하나 더, 심지어 언제 끝날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은 친일을 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시대를 이렇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겨내려고 우리 전통의 침잠을 보내고, 그치? 우리의 과거를 그리워하고 하는 방식으로 시를 써나갔다는 얘기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작품은 여기까지 했고요. 참고로 이 작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각적 심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자, 좀 잠깐만 신경 쓰지 말고요. 자, 펜 하나 들고 작품에 나와 있는 감각적 심상들을 총정리 한번 해보자. 다 찾아내보자. 오케이? 펜 색깔 하나 결정해주세요. 형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쭉쭉 한번 잘 찾아봐. 빨리빨리 불러줄게. 먼저 시각부터 찾아볼까? 물론 시는 대부분 시각일 수밖에 없는 건 인정, 그치? 하지만 시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 보자. 첫 번째, 얼룩배기 황소는 시각 맞지? 찾아봐. 쭉쭉 찾아주세요. 얼룩배기 황소. 또 파란 하늘빛, 파란색이잖아. 대놓고 시각인데? 검은 귀윗머리, 시각 보이지? 검은색. 성근별. 성글다 무슨 뜻이라고요? 사이가 드문드문하다는 뜻이니까 시각 맞지? 흐릿한 불빛 찾았어? 시각만 벌써 이만큼 찾았지?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다음에 뭐 할래? 청각 할까? 청각 찾자. 청각 어딨어? 찾아봐. 그렇지, 지줄되는 데 청각 보이고요. 또 까마귀 찾아봐. 까마귀가 어떻게 했어? 서리 까마귀. 그렇지, 우지짓고 찾았니?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끝부분일 거야. 청각 찾았지? 마지막에 시의 마지막에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 도란도란. 청각 맞지? 됐어? 시청. 후각은 없었어, 그치? 후각은 없었고 촉각은 있다, 그치? 촉각 찾아. 그렇지, 따가운 햇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지금 미각은 없으니까 공감각이 중요하잖아. 공감각이 이 작품에는 총 몇 가지? 하나, 둘, 두 가지 정도 나와. 두 가지 찾아줘. 그렇지, 우리 제일 먼저 했던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는 구절 공감각이었으니까 중요하다. 체크. 또 하나 더. 이거 다 해들었어 이미.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감각적 심상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작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론 정리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죠?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표현상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참고로 우리가 본 요 일제 강점기 시들은 보통 상대적으로 정서가 너무 뻔해서 우리 이론 파트에서 배웠던 뭐 예를 들까 애상적, 관조적 이런 말들을 따로 다루진 않은 거야. 그치? 너무 확연하게 그리움이고 너무 확연하게 슬픔이니까. 근데 이게 좀 더 시가 후대로 흘러가면 갈수록 이제 뭐가 더 강조될까요? 여기서는 표현법이 강조되는 거 보이시지? 뭐 행의 운율의 방식이라든가 여기서는 뭐였었지?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강조됐다면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정서나 태도가 강조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전반적으로 시라는 건 이렇게 문제를 내겠군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많이 배우셨나요? 자, 고생하셨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여운항골 쪽이 있는 17페이지까지 다 풀려있도록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요 숙제 외에 이제 우리 매주 뭐가 새로 생긴 거야? 요 원항에 과제집이 생긴 거니까 그거 1회분씩 풀어오시면 되고요. 많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풀어오실 것 같겠지? 숙제는 항상 채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실 거.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펴서 들어가십시다.